자, 이번 시간에는 계정 과목을 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물론 뒤에서 각 계정 과목에 관련된 어떠한 우리 이론 부분을 볼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낯설고 또 요 내용들이 여러 번 접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요 계정 과목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또 뒤에서 또 계속 반복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잘 알아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 기록을 하는 분계 절차를 통해서 원장을 작성하는 전기를 통해서 결산이라고 하는 마무리를 합니다. 그 보고서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재무제표가 되는 건데요. 재무제표에는 5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 세 번째는 현금흐름표,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번째는 자본변동표, 마지막으로 주석까지가 바로 재무제표 5총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어떠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그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여 이익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를 보여주는 경영성과에 대한 우리 보고서. 현금흐름표는 이 자산 중에 현금이 있는데요.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는지가 왜 중요하냐? 너네가 이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없으면 그것은 진짜 이익이 아니지 않아? 라고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 그러니까 현금을 받지 않아도 수익으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극을 줄이고자 현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표를 현금 흐름표라고 하고 자본변동표는 어떤 시점의 자본이 아닌 자본의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주석은 위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재무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보고서다라고 본다면 자, 다시 한번 올까요? 자, 분계를 걸쳐서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보고서, 아웃풋 자료란 말이에요. 그럼 인풋할 때, 즉 자료를 생성할 때는 거래 8요소에 의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기록한다는 거죠. 즉 인풋 자료가 이렇게 기록이 돼야지 아웃풋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계할 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계정 과목들, 즉 그 이름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제대로 기입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보고서까지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 결국 계정의 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회계 기록에서의 기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엔 조금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외워야지 그리고 이해해야지 하고 넘어가야 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강의만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저장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걸 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지우고 요 화면을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내용들이 쭉 몇십 개가 나오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 왜 서점 가면 뭐 여행 갈 때 알아야 될 기초 영단어, 뭐 초등학교 때 알아야 될 기초 영단어 100개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회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단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자꾸만 드려요. 공부를 하다 보면 물론 회계라고 하는 것이 뭔가 방대한 이론이 있다라고 느껴지시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내용 한도 내에서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힘을 내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상태표부터 파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표라고 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준다. 이때 자산이 무슨 자산과 무슨 자산이 나뉜다. 왜냐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뉜다고 했고요. 자,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보통은 뭐 1년 단위로 우리가 기준을 보는 거지만 그 기업의 어떤 정상적인 영업 주기가 1년을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도 유동부채가 될 수 있고 유동자산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유동자산은 또 뭐랑 뭐로 나뉘냐면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나뉘고요. 비유동자산에는 우리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면 뭐가 복잡해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차근차근 들어와 보면 자, 요 표에서 보시면 자산이라고 되어 있고 유동자산 안에 들어가는 당좌자산이라는 개념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 중에 유동자산 안에 당좌자산 안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명들이 바로 현금, 당좌예금,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분계에서 알아야 할 필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 자, 그러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부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또 통합 계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합산한, 합친 계정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얘네를 왜 합쳤냐? 원래 우리 재무제표는 구분 표시로 하나하나 기록하는 게 맞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성격이 유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합산할 수 있는 계정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합산한다는 의미는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때 합산하는 거죠. 즉, 그 내용을 보는 입장에서는 얘가 보통 예금이든 당좌예금이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기록할 때는 각각 기록하지만 보여줄 때, 즉 공시라고 표현하거든요. 보여줄 때는 이걸 합산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이 들어가 있다. 이때 이 현금성 자산은 어떤 금융상품의 만기가 취득 시점으로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거, 즉 빨리빨리 현금화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이해하지만 우리가 회계 처리, 즉 계정 과목명으로 분계할 때는 각각 처리해야 됩니다.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각각 처리하셔야 되고 이 당좌예금의 개념하고 보통예금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예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보통예금이고요. 당좌예금은 기업에서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발행한 즉 가지고 있는 예금을 우리가 당좌예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계정 과목의 표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빨리빨리 요약으로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우리가 내용을 볼 거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려고 트리, 나무 트리에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자산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중에 유동자산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당좌자산, 재고자산. 근데 제가 지금 재고자산을 설명하기 전에 당좌자산 먼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법입니까? 유동성 배열법이니까 현금화시키기 쉬운 것부터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 위에 당좌자산이 있는데요. 이제 재고자산이 판매 목적의 유동자산이라고 하면 그 이외의 자산을 우리가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당좌자산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자, 하나씩 보면 좋은데, 자,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단기금융상품, 단기대여금. 앞에 단기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1년 이내에 현금화시킬 금융상품, 빌려준 돈, 받을 돈,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고, 자, 유가증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아니면 채권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긴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단기
시세 차익을 볼 목적이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땡땡전자 주식을 살 때 난 3개월만 가지고 있다가 팍 튀면 팔아야지 이런 목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단기 매매 증권이다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자,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러움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에서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에 대해서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상거래의 개념이 있는데요. 자, 우리 회사의 주요 업종, 그러니까 주요 업무의 목적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 판매라는 것이 상거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회사가 만약에 제조 회사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죠. 그러면 상품을 판매할 때 이것이 외상으로 판매됐다. 그럼 외상 매출금 처리. 자, 아니다. 우리 어음을 받았다.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날짜에 발행을 하고 만기 날짜, 즉 보통은 한 3개월 단위로 어음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3개월 후에 만기에 대한 시점에 어음의 대금을 은행에서 지급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증서를 발행하는 걸 어음이라고 하죠. 이 어음을 수취하였다. 즉 상거래 시에 이러한 외상으로 대금을 받기로 했거나 어음을 수취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통합 계정으로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매출채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미수금은 뭐냐? 미수금도 못 받은 돈이라는 측면에서는 외상 매출금과 동일하지만 우리는 언어로서 구분을 합니다. 완전 암호 같은 개념이에요. 외상 매출금하고 미수금은 다른 개념이에요. 미수금은 상품 매출 이외의 거래, 즉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 대금이나 어음을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어음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미수금 기록한다. 우리 이렇게 가끔 이렇게 가면 요즘 현수막 같은데 미수금 받아들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의 미수금은 그럼 외상 매출금은 안 받아주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그 범용하는 개념으로 못 받은 돈의 개념으로 미수금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고, 그분들은 우리가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미수금은 아주 좁은 개념인 거예요. 넓은 개념의 미수금이 아니라 좁은 개념, 즉 상거래 이외의 거래의 미수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기록하는 이 내용이, 즉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업의 외상 매출금이 많으냐, 어떤 기업의 미수금이 많으냐는 그 내용이 완전히 상이한 거죠. 외상 매출금이 많다는 것은 그 기업의 상품 매출하고 미수대금이 많다는 거고, 미수금이 많다는 것은 상품 매출 이외의 거래, 그러니까 뭐 건물을 팔았거나 가지고 있던 다른 기계를 팔았거나 이러한 미수금이 있다는 뜻으로 뭔가 연속성이 있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채권이 조금 더 가까운 개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이 계정 과목의 단어가 의미하는 거래 의미까지 알고 보면 그 정보가 훨씬 풍성하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정 과목에 미수 수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결산 때 우리 중요하게 볼 거예요. 옆에 이렇게 제가 결산 시에 할 거라고 써 있는 거는 우리 결산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우리 보게 될 거예요. 실무에서도 뭔가 결산하면 압박감이 들어오고 뭔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결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 좀 되게 생경하다라고 느낌이 드실 건데, 어찌됐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계정이 재무상태표 계정 중에 자산 계정인데요. 지금 뒤에 보시면 수익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러면 왜 수익이 여기 재무상태표에 와 있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단기 수익이지만 못 받은 돈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는 미수금이에요. 못 받은 돈인데 단기 수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못 받은 돈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맞죠. 단기 수익이지만 못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 맞고요. 선급금은 내가 계약금을 선급, 미리 지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선급금이 왜 지급했는데 자산이지? 막 확 헷갈려요. 그 이유는 돈이 나간 걸 생각하셔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급금은 계약금을 내가 지급했어요. 여러분들이 계약금 걸어놨어요. 그러면 그 약속한 날짜가 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뭘 걸어놨기 때문에, 계약금을 걸어놨기 때문에. 따라서 해당 선급금은 자산으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선급 비용은 뭐냐? 비용인데 미리 지급했어요. 왜? 다음 연도 비용인데 미리 지급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뭐다?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쭉쭉 나오는데요. 부가세 대급금, 가지급금, 현금과 부조 이런 게 나오는데, 부가세 대급금은요, 여러분들 이제 부가세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 아마 이제 일반적인 그냥 우리 학교만 다니는 학생들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개념을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가 이제 뭐 편의점에 가지고 음료수를 샀다, 1,1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수증을 보시면 1,000원이 음료수 가격이고 1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부가세로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내가 부담한 부가세가 바로 부가세 대급금의 개념인데 사업자의 입장에선 이 부가세 대급금을 나중에 뭐 받을 수 있습니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사실 전산회계 1급에서 더 중요하게 나올 개념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계학에서의 가지급금은 조금 법인세법에서의 가지급금하고 개념이 조금 달라요. 법인세법에서의 가지급금은 대표자한테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더라도 가지급금의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의미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회계학에서의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이에요. 돈이 나갔는데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않고 그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가지급금 처리할 수 있다. 현금과 부족도 뭔가 임시계정인데요. 얘도 실제와 장부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나오는 계정입니다. 너무 많아요. 요 내용 뒤에서 또 볼 내용이고요. 이번 시간은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만 조금 위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파악할 건 뭐라고요? 전체적인 요 뼈대 구조에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는데 유동자산 안에 당좌자산 안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이렇게 달라? 요거를 확인하시고 그때그때 헷갈리면 그 앞에 우리가 지금 프린트도 다 나눠드릴 거니까 이 PDF 파일에서 요 계정이구나, 요 계정이구나, 계정 과목명을 찾는 연습. 그렇게 하다 보면 요 몇 가지 나올 수밖에 없는 계정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문제와 딱 병합됐을 때 여러분들이 실력이 확 올라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은요,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제조 목적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뭐, 원재료, 제공품, 판매 목적의 뭐 제품 이런 것들 다 재고 자산 안에 들어가고요. 소모품도 제조 과정 중에 소모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소모품도 재고 자산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뭐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재고 자산은 무슨 목적이구나. 판매 목적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까 당좌 자산을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유동 자산이지만 판매 목적이 아닌 자산을 당좌 자산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해서 매출 채권 그리고 아까 뭐 선급 비용 이런 것까지 쭉쭉쭉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계정 과목의 이름도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이론까지 공부하고 요 강의를 다시 듣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고 자산은 판매 목적의 상품이 있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장기 금융 상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무슨 자산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투자 자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투자 안 하면 약간 바보 느낌? 뭐 주식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코인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그 열풍은 지나갔나요? 기업에서도요 가지고 있는 자금의 여유가 있다. 이걸 유휴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유휴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의 보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장기금융 상품이 있고요. 자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유가증권의 종류가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여기 당좌 자산에서도 유가증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단기 매매 증권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뒤에 나와요. 중요하게 나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어떤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하면서 단기에 시세 차익을 볼 목적에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당좌 자산안에 해당되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얘는 투자 자산의 성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 목적입니까? 아닙니까? 투자라는 게 뭐죠? 투자라는 거는 시세 차익을 볼 목적, 그리고 이자를 뭐 내가 가질 목적이 있다. 이게 바로, 투자 목적 아니겠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도 투자 목적이죠. 하지만 1년 이내에
승부를 보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자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있는 증권은 투자 목적인데, 투자 자산인데 무슨 자산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1년 이상의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투자 부동산의 개념도 되게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미터랑 좀 연결해서 볼까요? 얘랑 좀 비교해보죠. 자, 뭐랑 비교해보냐면 투자 부동산하고 토지하고 비교해보겠습니다. 내가 투자 목적으로 여기 신도시 들어설 거야. 우리 회사 돈으로 토지 좀 사야지. 그것은 투자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 회사 공장을 세워야지 하고 땅을 샀다? 그건 토지라고 쓴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땅인데 누구는 투자 부동산이라고 기록하고 누구는 토지라고 기록한다. 이것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성격이 다르다. 투자 부동산은 투자 목적의 투자 자산으로서 시세 차익을 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 가지고. 그러면 뭐라고 기록해야 되는 것이고 투자 부동산이라고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라고 할지라도. 하지만 공장을 세워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더 잘 나가도록 우리가 뭐 하겠다. 이 땅을 사서 공장을 세우겠다. 그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목적이 영업활동의 무슨 목적이다? 사용 목적이다. 사용 목적의 유형자산에 대해서 보시면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은 책상, 컴퓨터죠. 이거 책상, 컴퓨터, 에어컨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자, 건설 중인 자산은 그럼 뭐냐? 자, 기업이 건물을 짓는데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에 걸쳐서 지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동안에 들어가는 그 금액에 대해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계장치도 마찬가지예요. 기계 설비가 한 번에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라고 하는 것이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죠? 뭐 설계하고 또 증축하고 또 뭐 하는 것,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 중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처리한다?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뭐까지 들어갔어요? 비유동 자산에 투자 자산, 유형 자산. 그럼 무형 자산은 뭐냐? 유형 자산하고 무형 자산하고 이름이 어때요, 여러분들? 비슷하잖아요. 다른 점은 얘는 형태가 있는 거, 얘는 형태가 없는 거. 자, 그러면 유형 자산은 사용 목적인데 형태가 있는 거. 자, 무형 자산은 사용 목적인데 형태가 없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형태가 없는 거. 자, 그래서 무슨 권 이렇게 끝나는 게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업만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기업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자산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특정 기업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바로 기업에서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무형자산, 대표적으로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튀나요? 개발비가 튀네요. 개발비. 소프트웨어 이것도 중요하고요. 개발비 같으네요. 개발비는 비용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무형자산이에요. 경상연구개발비가 비용이에요. 얘가 비용이에요. 그러면 얘는 왜 비용이 아니고 자산인가요? 자, 우리가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지금의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알죠. 예전에 굉장히 잘 나가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얘기는 이 변화하는 우리의 환경, 생태계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연구하고 개발해야 돼요. 그게 바로 R&D 쪽이라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연구 개발에 우리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기업이. 그런데 그것을 투자를 했을 때 연구 개발 단계에 들어갔을 때 미래 효익을 예상할 수 있는, 즉 이것이 제품화돼서 시장에서의 어떤 효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내가 투자한 것은 비용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산이 된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경상연구개발비는 내가 투자했지만 뭐 한 거예요? 비용으로 소비된 거고, 개발비는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자산 처리할 수 있다. 뭐 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속하지 않은 비유동자산인데요. 대표적으로 요건 알아야 돼요. 임차보증금, 임차인, 내가 임차인이에요. 사무실 빌렸어요. 그러면 사무실 종료 시점, 빌린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받아와야죠. 임차보증금, 환급받을 보증금 얘기하는 거고요. 어음에 대한 부도시의 부도어음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부도어음이 왜 자산입니까? 왜냐하면요, 부도가 났다는 것은 약속된 기일에 대금을 못 갚았다는 건데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대금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끝까지 받아야 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부도어음 처리했다가 보통은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대손 처리할 수 있다. 대손이 뭡니까? 예, 그 채권을 못 받게 되는 회계 처리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동 부채로 넘어가네요. 부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할 돈이에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 자, 상품이나, 개정 과목이죠? 예, 상품이나 지금 원재료를 매입했어요. 그것은 상거래라는 거죠. 상거래에 따른 외상거래에 대해서 어음을 발행하거나 외상대금이며 이걸 뭐라고 한다? 매입채무 통합개정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 대한 외상대금이나 어음 발행하면 무슨 처리한다? 못 준 돈이 있다라고 미지급금 처리한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매출채권과 미수금의 관계하고 유사하게 연결해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지급 비용은 뭡니까? 미지급금이에요. 그런데 단기 비용인데 못 줬다라고 하는 조금 더 좁은 의미 미지급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 예수금. 예수금 뭡니까, 여러분? 예수금. 자, 우리가 사실 원천징수라는 개념을 잘 알면 좋은데요. 원천징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하고 근로자의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죠. 기업이 근로자에게 뭘 줍니까? 급여를 줍니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요. 근로자는 이걸 어디다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국세청에 이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국세청도 힘들어요. 왜? 지금 한 명 한 명한테 소득세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 한 명 한 명이 저 소득세 신고할 줄 모르는데요 하면서 계속 세무서에 전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래도 좀 뭐한 체계가 잡혀있는 기업에서 이러한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같이 뭐 해줘요? 아예 차감해서 주는 거예요. 급여에서 얘를 빼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뺀 돈은 기업이 직접 어디다 신고해줘요? 국세청에 신고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때 이 차감 징수한 것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해줄 혹은 4대 보험 기관에 신고해줄 예수금 부채가 되는 것이다. 자, 가수금, 우리 가즈금처럼 임시 계정이고요. 자, 선수금, 계약금 미리 받은 거. 선수 수익은 뭡니까? 미리 받은 수익. 왜 미리 받았어요? 다음 연도 걸 미리 받았다. 자, 단기 차입금 개념도 중요하고, 부가세 예수금은 내야 될 부가세의 개념인데, 요거는 또 전산회계 1급에서 중요하겠네요. 자, 유동성 장기 부채는 뭐예요? 약간 짬짬이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유동성이라고 써 있는데 장기부채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상이한 게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차입할 때는 만기가 3년이었어요. 3년 후에 갚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때 차입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차입금이에요? 장기 차입금이었겠죠? 만기가 몇 년이니까? 3년이니까? 그런데, 자, 2년이 지난 시점에 보니까 만기가 몇 년으로 도래해야 합니까? 1년 이내로 도래했다? 그러면, 급해진 거예요. 갚을 돈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동성이란 말을 붙이면서, 장기부채였는데, 유동성이 확보됐다. 유동성 장기부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유동부채에서는 뭐 내용들 보시면서, 임대보증금, 아까 우리 임차보증금하고 구분해서 보실게요. 돌려줄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갑의 위치, 우리 뭐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뭐 이런 농담 아닌 농담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즉 뭐 공실이 많이 나고 기업의 그 건물의 임대가 잘 안 될 때는 임대보증금은 다 돌려줘야 될 뭐가 되는 겁니까?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의 개념은 부채이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에 대해서 부채로 기록해 놓는 것을 얘기한다.
자본금은요, 개인 기업의 자본금만 여기선 체크하겠습니다. 자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을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인출금은 기중에 그 기업주가 개인 목적으로, 돈을 가져가는 경우에 인출금으로 처리하고 이것도 정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본 것이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 개념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틀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내가 문제를 볼 때 문제 거래 내용에 따른 계정의 성격 및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가는 연습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일주일 안에 누구나 붕괴는 너무 잘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만 투자하시면. 그런데 이건 뭐고 난 누구 여기 어디 이런 약간 그 집중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면 끝도 없이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어렵다라는 느낌밖에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나무 요 구조를 먼저 딱 잡고 그 다음에 연 이어서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재무상태표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손익계산서 개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요, 상품에서 판매를 하고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판매비, 관리비를 빼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자, 영업 외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 외 비용은 빼주면 세금 전 이익, 소득세 전 이익, 세금을 납부하면 당기순이익이다. 이 구조를 좀 기억해 보실까요? 이 구조를 기억을 하시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라고 볼까요? 자동차 대리점. 그쵸? 네. 우리 자동차를 사와서 팔아요. 대리점이니까. 자, 1억에 팔았어요. 근데 이 자동차 사오는데 얼마 들어갔냐면 6천만 원 들어갔다고 할까요? 그럼 남는 돈이 4천인 거예요. 이게 매출 총 이익이에요. 이게 마진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4천이 남아서 좋다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대리점 그 임차료라든지 직원들 월급, 뭐 광고비 이런 것들 우리가 부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천이 들었어요. 그럼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2천.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다른 회사에 투자해서 이익이 났어요. 그럼 1천, 이익. 이자 비용 줬어요. 이거는 자동차 판매랑 관계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가 2,500이 세금 전 이익이고 500을 세금을 내면 2,000이 뭐다?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이 당기순이익의 개념, 영업이익의 개념, 매출 총이익의 개념까지 한번 보시면서 여기로 와보시면 지금 우리 회사가 뭐를 하는 회사냐에 따라서 영업활동이냐 영업 외 활동이냐로 구분되는 건데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회사의 존재 목적 자동차 판매 대리점 그러면 상품 매출이 바로 영업활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회사에 투자해서 얻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나 배당금 수익이나 이자 수익이나 임대료 이런 것들은 우리 회사의 자동차 판매랑은 관련 없는 수익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영업 외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 외 수익에는 뭐가 있다?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자, 그러면 평가이익은 무엇이냐? 평가이익은요. 재무제표를 우리가 결산 때 작성한다고 하면 결산 때 이거죠. 내가 10,000원에 산 주식이 있는데 재무제표 작성할 때 보니까 요즘 15,000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0원이라고 장부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5,000원을 더 기록하는 게 좋은 정보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가증권은 그때그때 정보를 기록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기록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기록하자. 그래서 5,000원의 평가이익. 평가이익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한 거예요? 처분한 건 아니고 요즘 시장 가격이 그렇더라 하고 반영해준 이익을 평가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실현 이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영업의 수익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하나씩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요 판매비 관리비는 요 상품의 가격 이외의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급여, 복리후생비, 접대비, 뭐 광고 선전비, 세금, 과공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뭐 경상연구개발비, 우리 아까 개발비랑 대비해서 보기로 했잖아요. 그쵸?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었고요. 그러면 영업 외 비용은 뭐예요? 판관비까지만 해도 자동차 판매랑 관련 있는 내용이었는데, 영업 외 비용은 자동차 판매랑 관련 없는 이자 비용, 단기 매매증권을 내가 팔았는데 이제 폭락한 거죠. 처분 손실, 평가 손실, 외화 관련된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 뭐 이런 것들이, 기부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에서 우리가 뭐 해준다?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제 단기 순이익을 구하게 된다까지 우리가 계정 과목에 대한 뼈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본 계정 과목은 크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그 안에 구분되어 있는 형태별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내가 니네를 만나려고 지금 회계를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고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분계 연습 100을 하셔도 되고, 아,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면 분계 연습 100을 뛰어넘어서 뒤에 있는 계정 과목 별로 또 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걸 보시고 분계 연습 100 하셔도 되고, 따라서 결국 우리가 회계 장부를 기록한다는 거, 회계 정보를 생성한다는 것은 분계 형식을 아냐 모르냐로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분계 위주의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엑기스다라고 보시고 요거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재무제표 공부하게 되는 거고, 세금 신고하는 거 공부하게 되는 거고, 단계별로 이제 보게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분계에 대한 개념 공부하기 전에, 개념은 공부했죠. 분계 연습을 하기 전에 계정 과목 표를 좀 한번 봤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분계 연습 100을 좀 뛰어넘고 뒤에서 난 하겠다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